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적인 거 참 좋아합니다. 세계 최고, 동양 최고. 그런데 좋은 것보다 또 나쁜 것이 우리나라의 1등인 거 많습니다. 자살. 아마 한 20여 년간 거의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치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반자살. 실제로 동반자살인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자살은 동반자살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용어가 오래 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동반자살 아니다. 밑에 써 있죠.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9월 15일부터 무려 일주일간 한 2면, 3면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아주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쓰고 있는 동반자살 잘못됐다. 왜 아이들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살해한 다음에 부모가 자살한 건데 왜 그것을 같이 죽었다고 쓰느냐. 그것은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자녀를 부모가 살해한 다음에 부모가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옳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만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의식 있는 기자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써왔는데 아직도 동반자살이라는 어디에서 자동차에서 일가족이 숨졌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양반이죠. 일가족 동반자살. 아직도 미개한, 아직도 무식한 기자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슬픈 것도 역시 세계 아마 치욕적인 사건인데 일일 겁니다. 그것도 매달 한 3건 정도 이렇게 실제로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부모가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일어나냐? 위기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위기를 맞은 거. 위기를 맞는 가정, 한부모 가정들은 대개 사별, 남편이 먼저 죽었다거나 아내가 먼저 죽었다거나, 아내가 먼저 죽으면 대개는 재혼을 해서 꾸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은 다음에도 재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이룬 경우도 많긴 하지만 자녀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그 다음에 실직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아주 복합적인 원인인데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정에서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자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진행은 이제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에는 부모까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밝힐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죽고 자녀는 산다든가 자녀는 죽은 다음에 부모는 산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자녀는 죽고 부모가 살았을 때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녀들은 살해하고 자기는 그 뒤에 자살하려고 하는 뭐랄까 의도만 밝힌 그 취지만 약간 밝히고 실제로는 자살할 의도가 없었던 그런 고의성이 있으면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사항이죠. 그럼 사법부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사건을 사법부 태도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교적으로 자녀는 내 피부치다. 마치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생사여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죽을 바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 놔둘 수 있겠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뒤를 어떻게 고생스럽게 사는 모습을
저승에 살아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죠. 이거는 범죄다. 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사람은. 그럼 뭔데? 인격체다. 개별적 인격체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격체인데 부모가 그들의 생사 여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처벌을 강하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이 폐륜범보다도 처벌이 약해요. 사실은 사회 비난도 마찬가지고 더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천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해는 누가 하느냐? 가해자는 친부모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친부모가 9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설 같은데 연속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계부모 자녀 학대하고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친부모가 자기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자살합니다. 계부모 경우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이런데도 그래서 계부모들은 그 문학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랄까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위계적으로 신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친부모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많이 주고 계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점을 많이 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학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부모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오히려 조심하고 그런 경우도 꽤 있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뭐 사람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전소설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옛날 전설에서 보듯이 친부모와 달리 계부모는 학대의 여신처럼 화신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예방책을 말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 가정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최고라는 이야기죠. 원인이 위기 가정에서 생기는데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심리적인 측면과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이게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는 대개 정신이 박약하다든가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무너졌을 때 자기가 압박을 이게 이제 뭐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그 총체적으로 합쳐져 있는 측면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강건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공공할 때 많이 일어나고 그 밖에 여러 사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대별하자면 이 두 가지가 큰 것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맞춰져야 될 텐데 그럼 예방책이 있느냐? 예, 예방책은 우선 방임부터 이거 크게 취한다는 얘기예요. 방임 이걸 학대로 인식해야 된다. 아니 아이들 내방쳐 두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들이 싸워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위험하다. 우리의 안식처가 위험하다. 저렇게 부모가 싸우다가 혹시 헤어지기라도 뭐 어쩔까 하는 불안을 조성하는 거 그 자체가 학대다. 요즘 학교 같은 데서는 뭐 말만 세게 해도 그걸 그냥 아동학대라고 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이런 것이 일상으로 일어나는데도 자녀들은 자기 생사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되게 참고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나 자녀가 이제 신고하는 비율이 물론 높아지고 지금은 이제 자녀들도 부모가 정말 학대를 하면 신고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신고 의무자인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보호하는 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제 그런 데서는 오히려 더 자기가 실명이 밝혀져 가지고 이 부모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까 싶어서 신분 노출을 꺼려서 병원이나 보호시설이나 이런 신고 의무자들은 이 사람들 신고 의무자 여쭤보면 부모와 이 자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의 신고율은 올라가고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율은 제자리 걸음이나 오히려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보더라도 방임은 학대다. 이건 부모도 그렇게 인식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아이들을 내방쳐 두는 것은 학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 자살에 위험하냐? 자, 2030이 아니라 3040이에요. 부모가 막 된 사람. 그런데 이 30, 40 중에서도 남과 여를 나누면 누가 더 위험하냐? 여예요, 여. 대개 자살은 남자가 여자보다도 2배 이상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의 학대자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어느 정도예요? 여자가 일으키는 게 58%. 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자녀 살해 후 자살자가 여자가 이렇게 많고 남자는 41%예요. 남자는 훨씬 적어요. 아까 물론 이제 그 재혼 뭐랄까요, 구조 때문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자가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압박을 받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동일성 의식, 자녀와 자신이 마치 한 몸처럼 생각해가지고 내 인생이 자녀 인생인데, 내 인생이 이 정도면 자녀 인생은 내 인생보다 더 나쁠 것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저런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 가해자는,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자살하는 가해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자살을 더 많이 해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해서 고위험군을 좀 관리도 하고 위험도를 좀 낮추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실태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실태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아동 사망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본부터 안 돼 있다. 기본 조사도 안 돼 있는데, 원인도 조사 안 돼 있고, 그 사실 그대로 실태도 조사 안 돼 있는데 무슨 예방 좋은만 해가지고 말로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또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쭉 그 보도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좀 또 다른 이야기로, 이 입양 같은 거, 즉 자녀가 개체라는 거, 그래서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세상을 등진다 하더라도 자녀는 어떻게 되겠지라도 자녀는 그냥 놓아두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면 자녀를 보호시설이나 입양을 생각하는, 이거는 유대인 중에서는 잘 일어나요. 유대인에서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입양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구?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요즘 방방 뜨고 있는 앨리슨, 레리 앨리슨. 세계적인 부자 아니었습니까?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한 그 세계 최고 기업을 일으킨 바 있는 애플, 그 다음에 오라클의 앨리슨. 이게 전부 다 유대인 입양아들이에요. 잡스도 유대인 미혼모여가지고 이렇게 입양시키지 않았습니까? 앨리슨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미혼모였는데 이탈리아계 그 아버지가 전사했던가요, 전장에 가서.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앨리슨이 근데 어릴 때 또 폐렴을 앓고 막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든가요? 이모한테 맡겼는데 그 이모랑 이모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입양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잡스와 앨리슨이 나온 거예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핏줄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아이 하나가 어찌 보면 금쪽보다도 귀한 이 시대에 이런 입양, 보호시설을 맡긴다든가, 아니면 그럼 정말로 자기 혼자 떠나는 것이 낫지, 어찌 자녀를 살해한다면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식이랄까? 이런 것도 변해야 됩니다. 자기의식도 그러지만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참 침울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고, 그 중에서도 아주 악성 자살, 나쁜 자살,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자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신문에서 마침 시리즈로 쭉 다뤘기 때문에 아주 참 좋은 정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일보가 멋진 기사를 달렸습니다. 한국일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멋진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거기에 토대해서 거의 그 내용을 이렇게 크게 대별하듯이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